네,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발사 장소가 강원도 기대령 일대라고 하는데 어떤 장소입니까? 일단 좀 지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전선을 기점으로 우리 강원도 인제 방면 휴전선 너머 그 산악 지역이다. 그러니까 기대령이란 명칭은 지리적 명칭이죠. 우리 진부령, 대관령처럼 오래전부터 통상적인 명칭인데 이곳에 북한의 그 복합 미사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훈련장 이 있고 미사일 부대가 있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오늘 그 동해상 직선 방면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영흥만 하고 원산만 상공을 지나서 그 한경남도 김책시 앞바다에다 오늘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낙하시킨 거로 이렇게 합참에 보고하고 있죠. 지금 발사거리, 비행거리 약 250km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어떤 미사일로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250, 300km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좀 일반 시청자들은 단거리 미사일은 위협 강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착시 현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이 단거리 미사일 오늘 발사한 거는 추정컨대 지대함 미사일 개연성이 크고요. 혹은 지대지 미사일. 우선 지대함 미사일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그 함정을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km 이내에 들어오는 그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상 유사시에 뭐 한미연합군이나 이래서 북한 해상 쪽으로 함정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만일에 이것이 지대지 미사일 개량일 가능성이 있다면 KN-5도 굉장히 가공할 무기입니다. 우리 이 부산 전역까지 이미 북한이 이 실전 배치해 놓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한 발의 위력이 축구장 2개만한 정도 하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저고도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우리가 이제 사드 그 방어 체계는 이제 고고도 높이서 낙하하는 형태로 해서 그거를 히트킬에서 맞춰서 요격하는 형식인데 이 KN-5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 지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량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면 피해가 확산되고 이런 위협이 있는 거죠. 이런 그래서 250km, 300km가 갖는 의미는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대함 미사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대함 미사일은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그만큼 좀 탐지가 어렵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액체 연료는 이제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주입하고 근데 고체 연료는 쉽게 말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요즘 캠핑 많이 가지 않습니까? 캠핑에 고체 연료 있지 않습니까? 버너에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짓는데 사실 탐지가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고체 연료의 특성이 이동식 발사대에다 많이 이렇게 미사일을 탑재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지대함이라는 것이 거듭 설명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함정은 이렇게 선박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 목표물에서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를 해서 이게 움직이는 걸 따라서 요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북한은 이런 형태의 미사일을 지금 우리가 화면에 나왔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이제 저기 KN-5 재래식 미사일 실크웜이라는 미사일인데요. 저것이 서해 5도 북쪽 지역에 많이 배치돼 있는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사한 것이 저거의 개량형이나 혹은 북한의 방사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전선 일대에 그 굉장히 많이 서울을 수도권을 타격하기 위해서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 신형 300km 방사형 과거에 시리아에서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인명을 살상했던 그런 유사한 신형 방사포 김정은이가 굉장히 극찬하는 북한판 명품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해안선 일대에 다량으로 배치해 놨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뭐 이지스함이나 구축함 이런 것들이 유사시에 접근을 못하게 할 그런 북한식의 억제 효과를 갖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드 발사대 4기가 배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로 그 지대함 미사일을 막는다는 건 좀 어렵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도 대응 무기 수단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군사 전략상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일부에서는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대해서 무방비로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사드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의 방어 무기 체계고 그럼 어떤 사실은 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실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그래서 그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삼축 체제, 킬체인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북한 역시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지금 오늘과 같은 형태의 단발성 미사일을 쏘지는 않거든요. 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북한 전역의 전략 미사일들이 한꺼번에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탐지해서 그런 탐지 기능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선제 타격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데이브 베넘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발사한 첫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에 실패했고 두 번째 미사일은 거의 발사 즉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 내용으로 보면은 세 발 모두 실패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9분 첫 번째 미사일을 시작으로 7시 7분 그리고 7시 19분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약 30분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베넘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괌이나 미국에는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실패한 거에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과거에 보면 어떤 새로운 성능 개량형이나 신형 또 다른 어떤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북한 역시 북한이 늘 도발을 할 때도 나름대로 이중 목적은 있습니다. 그 성능 개량 시험도 하는 거고 일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오늘 역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어떤 지대함이나 단거리 미사일 체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자기들의 미진한 부분을 성능 개량 차원에서 오늘 발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번 오늘 발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8번째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잇따른 도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몸값 올리기 차원이죠. 우리는 굉장히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발로를 국제사회한테 주목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록 오늘 형식이 저강도 도발, 단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어떤 저강도 도발이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강도 도발이라는 거는 지금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이 괌이나 미 본토 위협이 안 된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250km나 단거리 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까지 미국이 위협 인식으로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거는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 되는 무기 체계거든요. 그래서 일단 북한이 한반도 오늘 도발 기점으로만 본다면 한반도 역외로 분쟁 소지를 확산시키려는 것보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긴장 국면을 굉장히 높이고 긴장 국면을 높이지만 국제사회는 주목을 덜 받게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다목적인 카드를 가지고 도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인데 매년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도발을 또 해왔고 이번 훈련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병력을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도 일종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이제 한미 연합 방어 개념의 훈련인데 하계 훈련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역시 해마다 요맘때면은 하계 훈련 개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최근 몇 년부터 그 하계 훈련의 패턴이 대외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2015년 이맘때 잘 아시다시피
휴전소에서 목함질의 도발 이렇게 해서 우리 병사 2명이 큰 부상을 입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그 휴전선 일대에서 어떤 총기를 난사한 난사라기보다 총을 발사했던 그런 형태 주목을 갖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군 내부의 사기 진작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하나 형태는 굉장히 이번에는 좀 우리가 한미 연합이라든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선의의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예. 도발을 안 하면은 그 어떤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거를 굉장히 무참히 짓밟은 형태인데 그 의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몸값을 대화에 대비한 몸값을 보다 격상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도발 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저강도 도발 형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가 주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위협 인식이 굉장히 크죠. 네. 역설적으로 북한의 최근 잇따른 ICBM 위협은 굉장히 미국민들한테도 위협이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더 위협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그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계열의 어떤 네. 중거리죠. 왜냐 대한민국 전역이 이미 북한의 이런 전략 무기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위협 인식을 굉장히 높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국제사회는 관심이 없으니까 외신들은 별로 보도를 안 해서 이것이 북한이 도발을 안 하구나 이런 착시 현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앞서 김지선 기자가 전화 연결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한테는 이미 보고가 됐고 NSC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뾰족한 대응책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은 그 어떤 성명서 발생할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죠. 오늘 이제 미사일 성격을 봐서 합참 차원의 어떤 대북 경고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가능성이 그런데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공격적 성격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은 북한을 그 부분을 너무나 역으로 악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 여건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에 독자적인 제재 얘기도 했는데 이런 대북 제재 시기가 좀 앞당겨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죠. 했는데 관계 당국자들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현실적 고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최근에 그 미국이 독자 제재를 추가를 했어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기업들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중국 내 큰 기업이 북한과도 거래를 하고 다른 무역 거래선을 통해서 우리하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관계 당국자들이 굉장히 큰 고심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대북 유화 제스처가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물을 끼얹은 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런 유화 제스처가 좀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북한이 그 중간선을 택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거듭 말씀드리면 미국 일단 국방부나 미 국무부나 백악관의 성명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태평양 사령부 성명 그 대변인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기들한테는 직접 위협이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이것이 북한의 어떤 미국이 내놓은 유화 제스처에다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에 집착하고 미사일에 집착하고 이런 이유는 뭐로 봐야 될까요? 일단 북한은 재래식 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소련이 붕괴된 과정을 잘 봤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된 과정의 가장 직접적 이유는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스타워즈 개발 계획을 해서 미국의 고도화된 무기 체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제를 소진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이미 김정일 때부터 핵병진 노선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핵무기 몇 발만 있으면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그리고 동방의 핵강국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반드시 보유하라 한다. 그리고 과거 중국이 1964년도 1차 핵실험 때부터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수교 과정 했을 때 핵무기가 얼마나 유용한 수단을 했는지 북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지금 그 큰 틀에서 볼 땐 그 흐름은 중국이 그 과정에서 벌였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예. 결론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예.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 텐데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아픈 제재,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사실 김씨 일가 유일 체계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되겠죠. 직접적 공격이라고 하면은 어떤 군사적 타격보다는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어떤 부도덕성 이런 부분을 북한 2,400만 북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제 자본주의의 우수성 이런 부분을 북한 주민들한테 주입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굉장히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길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